저희가 또 노후 준비라고 하면 또 중요한 이 주제와 이슈가 바로 연금입니다. 저희 시즌 3 1회차, 2회차 그리고 이번 3회차까지 연금과 관련된 주제로 골든라이프 센터장님들께서 정말 좋은 강연들 많이 해주고 계신데요. 이번 2부 강연은 국민은행 은퇴자산관리 전문 상담센터인 KB 골든라이프 센터의 신영숙 센터장님이 맡아주셨습니다. 이번 2부 강연의 주제는요. 은퇴 후 부자 되는 연금 설계 노하우입니다. 네, 이번 강연 여러분들 좀 적어가면서 들으실 거 많을 것 같습니다. 이 은퇴 후 부자 되는 연금 설계 노하우 강연에는요. 이 연금액을 최대화할 수 있는 운용 전략 그리고 절세 인출 전략 등 연금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들 노하우 많이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그럼 귀를 쫑긋 세우고 강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신영숙 센터장님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KB국민은행 골든라이프 잠실센터에서 은퇴 설계와 연금을 상담해 드리고 있는 신영숙 센터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눌 주제는 은퇴 후에 좀 더 여유 있는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은퇴 설계를 해야 할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나왔는데요. 저희 잠실센터에는 퇴직이 얼마 남지 않았거나 또는 이미 퇴직을 해서 내가 노후자산으로 모아놓은 그 자산을 가지고 어떻게 잘 운용하고 인출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저희 센터를 방문해서 상담을 받고 계십니다. 은퇴하면 얼마나 필요할까요? 얼마나 필요한지 이제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고요. 내가 갖고 있는 자산으로 부족하지는 않은지, 부족하다면 또 어떤 방법을 통해서 내가 은퇴 준비를 좀 더 강화할 수 있는지, 다른 은퇴자들의 어떤 상황은 좀 어떤지, 이제 이런 점들에 대한 어떤 궁금증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요. 네, 지금 보시는 노후 소득 피라미드는 은퇴 세대의 소득 격차를 잘 얘기해주는 5단계로 분류한 소득 등급표예요. 맨 꼭대기층에 있는 2.5%의 이제 은퇴 귀족층의 월소득이 한 525만 원 정도로 조사되었고요. 8.1%의 은퇴 상류층은 월소득이 한 372만 원. 그 밑으로 이제 은퇴 중산층, 뭐 상대 빈곤층, 절대 빈곤층 이렇게 이제 분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은퇴 귀족층에 계신 분들의 월 525만 원의 연금 소득이 월 소득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한번 알아보니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연금이 한 170만 원 정도, 177만 원 정도 이렇게 받고 계셨고요. 나머지 330만 원은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그리고 매달 나오는 월세 소득 이런 걸로 한 330만 원이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이 이 은퇴 귀족층에 포함되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밑에 계시는 은퇴 상류층이 이제 372만 원인데 은퇴 귀족층과 은퇴 상류층이 한 150만 원 정도의 차이를 보여드리고 있죠. 이 150만 원의 차이는 또 어디서 나는가 알아봤더니 사실 공적연금에서 받는 그 소득은 별로 그렇게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국민연금 같은 이제 공적연금은 일정 회사에 다니는 기간이나 사업 기간이 비슷하면은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큰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어디서 차이가 났냐 하면 젊을 때 준비한 개인연금, 퇴직연금 요런 거에서 이제 나머지 150만 원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거를 여기서 이제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이 강제성이 없는 개인연금은 꾸준히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은퇴 이후에 이렇게 큰 경제적 차이를 보여주는 거구나 요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요, 이 수치는 사실 60세 이상의 완전 은퇴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거기 때문에 은퇴 이후에 월소득이 꾸준히 나오는 것만을 수치로 했기 때문에 우리 60세 이상의 어떤 자산 현황은 어떤가요? 사실은 이 현금 흐름보다는 부동산 쪽에 많이 편입이 되어 있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까지 다 합친 어떤 그런 자산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건 좀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느껴볼 수 있는 거는
부동산이나 또는 다른 자산들을 은퇴 후에 꾸준한 현금 흐름으로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좀 연금화하는 작업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을 들게 하는 이제 표라서 좀 참고로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의 주제가 연금 부자가 되는 은퇴 설계 노하우잖아요. 그러면 은퇴 귀족층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금부터라도 해야 할 액션 플랜이 뭔가, 이걸 좀 이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절세 통장 만들기입니다. 일단 계좌를 만들어야 은퇴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세 통장, 우리나라 3대 그 절세 통장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개인형 IRP, 연금저축, 그리고 ISA. 얘네들이 삼총사예요. 절세통장 삼총사. 이거 많이 갖고들 계실 거예요. 이제 갖고 계시지만 잘 활용을 안 하고 계시거나 정확한 뜻을 잘 몰랐거나, 이제 이런 분들은 오늘 시간을 계기로 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액션 플랜 두 번째는요. 이 절세 계좌들을 만들었으면 잘 불리고 그리고 잘 지켜야 하는 건데요. 이 상품들을 어떤 상품으로 잘 운용해야 안정적으로 불리고 지킬 수 있는지 사실 잘 알려면 상품에 대한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수익 구조도 좀 알아야 되고, 옳은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학습이 계속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은퇴하기 전에 또는 노후 시기로 접어들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연금들의 종류를 모아서 은퇴 후에 어떤 현금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보시는 거예요. 공적연금에서는 얼마 나올 수 있고, 개인연금에서는 얼마 나올 수 있고, 또 내가 주택연금까지 포함해서 은퇴 설계를 해야 되는지, 주택연금은 가족을 위해서 좀 남겨둘 수 있는지, 이런 거를 미리미리 은퇴하기 전에 준비를 해 보셔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노후 자금을 목돈이 아닌 연금 계좌로 준비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 연금 계좌의 세액 공제 혜택 때문인데요. 우리가 뭐 세액 공제 해준다 그러면은 많이들 얘기하는 거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이렇게 가볍게 넘기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사실 이 공적연금만으로는 소득 대체율이 한 42%거든요. 그래서 이 충분한 노후 준비가 될 수 없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나라에서는 개인적으로 노후 준비를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세액공제 혜택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 금액이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300만 원에서 400만 원, 700만 원, 지금은 이제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연금저축과 IRP에서 해드리고 있는 900만 원을 입금했을 때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 16.5%를 적용받으시는 분들은 148만 5천 원을 환급을 받으시고요. 13.2%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으시는 분들은 118만 8천 원을 돌려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근데 이 금액은요, 정기예금 5천만 원을 3.5%의 정기예금으로 1년을 묶어놔야만 내가 세후로 받으실 수 있는 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이 돈이 발생되기 때문에 나는 5천만 원이라는 큰 돈은 없지만 내가 열심히 900만 원만 입금을 하면 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아주 큰 혜택이라는 거를 좀 피부로 느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900만 원을 또 뭐 투자나 예금이나 이런 걸로 하셔갖고 이자까지 발생이 되면은 실질적으로는 더 높은 이자율의 효과를 보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절세 통장 만든 거를 가지고 어떻게 연금화할 수 있는지, 연금 금액을 최대한 확대할 수 있는지를 4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연금 계좌 입금 한도 1,800만 원 채우기입니다. IRP나 연금저축을 아마 처음 만들었을 때는 세액공제 때문일 거예요. 세액공제 해준다니까 급하게 막 만들어서 입금하셨잖아요. 300만 원 할 때는 300만 원, 뭐 900만 원 할 때는 900만 원, 이렇게 이제 입금을 하셨을 텐데요. 이 공제 한도만큼만 입금을 할 것이 아니라 이 계좌가 오픈해 놓은 한도, 최고 한도가 1,800만 원이거든요.
초과해서 1,800만 원까지 여유가 있다면 우리 한 뭐 40대 중반 50대로 넘어가면 연봉도 좀 올라가고 좀 교육비도 덜 들어가고 해서 노후에 대한 관심이 좀 늘어날 수가 있잖아요. 이럴 때는 여기다가 추가로 900만 원 더 입금해서 1,800만 원을 꽉 채워서 입금을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ISA 계좌를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ISA 계좌는 원래 연금 계좌는 아니에요. 비과세 통장이거든요. 3년 이후에 내가 비과세 혜택을 보고 한꺼번에 해지를 하면 이자소득세 15.4%에서 일정 금액을 비과세 혜택을 드리는 계좌예요. 근데 내가 이 돈을 연금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분한테는 IRP로 입금할 수 있는 자격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ISA 계좌를 활용해서 IRP로 전환해서 연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게 두 번째 방법인데요. 근데 이때는 ISA 계좌를 해지한 날로부터 반드시 60일 이내에 IRP로 이전을 해야 된다는 거는 주의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방법은 퇴직금이에요. 이 퇴직금은 사실 다른 데 쓰지 마시고 반드시 노후자산으로 꼭 쓰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퇴직금을 IRP로 입금해서 했을 때 우리가 퇴직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고 과세 이연을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또 혜택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퇴직금은 우리 노후자산에서 없으면 안 될 꼭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에 꼭 IRP를 통해서 연금으로 수령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방법은 뭐냐면은 내가 갖고 있는 집이 12억 원 이하의 집인데 뭐 지역을 변경하거나 또는 좀 작은 평수로 옮겨서 12억보다 작은 평수의 집을 사서 그 차액을 이제 노후자금으로 활용하시고자 할 경우에는 이거를 IRP로 입금하셔서 연금화 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제 조건은 있어요. 이제 12억 이하여야 된다. 그리고 60세 이상이어야 된다. 그다음에 1주택자여야 한다. 이런 조건들이 있으니까 잘 확인하셔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걸려 죄송합니다. 만약 ISA 계좌에 그러면 만기된 금액을 내가 IRP로 넣는데 이걸 또 연금으로 인출할 때는 도대체 어떤 죄송해요. 요거는 연금 계좌 그 ISA 입금을 했을 때 세액 공제가 증가되는 효과를 보여주는 표거든요. 무슨 뜻이냐면은 아까 9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경우에 16.5%면 148만 5천 원, 그 다음에 118만 8천 원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ISA 만기된 금액을 추가로 입금했을 경우에는 그 금액을 300만 원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입금한 금액의 10%까지 추가로 받으실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3천만 원 이상 입금을 했으면 300만 원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럼 내가 원래 입금한 900만 원에 대한 세액공제와 이 추가 입금한 거에 대한 300만 원, 그래서 1,2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럼 1,2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는다고 했을 때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환급액은 최대 금액이 198만 원, 그리고 13.2%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으시는 분들은 158만 4천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늘려서 받으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IRP로 내가 ISA 만기 금액도 입금하고 1,800만 원도 입금하고 해서 연금 계좌가 많이 불어났어요. 근데 입금하는 건 좋았지만 내가 뺄 때 어떤 연금으로 수령할 때 인출 순서랑 세금은 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 수가 있잖아요. 이 ISA 전환 금액 중에서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하고 세액공제를 초과해서 입금한 금액하고 입금은 했으나 내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인출할 때도 아무런 제한 없이 세금 없이 인출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거를 저희가 과세 제외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남아있는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 수익을 받을 때만 연금소득세를 내고 연금으로 수령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입금 많이 해서 내가 연금 수령할 때 세금 폭탄 맞을까 봐 걱정이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왜냐하면 연금 많이 받으면 종합과세 낸다. 이런 얘기가 이제 뭐 유튜브나 여러 군데서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은 전액
과세 제외된다. 요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쭉 이제 연금 계좌의 금액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이론으로만 설명을 드렸는데, 실제로 내가 금액을 한번 대입을 해서 설명을 한번 해드려 볼게요. 이 IRP에 매년 1,800만 원씩 5년을 납입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5년을 할 수도 있고 10년을 할 수도 있지만 좀 계산을 좀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1,800만 원씩 5년을 납입하면 9천만 원을 총 입금하시게 되고요. ISA는 2천만 원씩 5년을 입금한 금액이 1억이라고 가정할게요. 그래서 ISA 1억을 또 IRP로 입금했다고 가정하면은 5년 안에 IRP로 입금할 수 있는 총 금액은 1억 9천만 원이 될 수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운용 수익이 플러스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거를 연금으로 인출할 때 그럼 내가 과세제로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을 한번 계산을 해보면 9천만 원 중에서 매년 900만 원 세액공제 받았기 때문에 4,500만 원은 세액공제가 되지 않은 금액이겠죠. 그 다음에 ISA에서 1억을 입금한 금액은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해드린다고 했으니까 9,700만 원이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이에요. 그래서 4,500과 9,700만 원을 더한 1억 4,200만 원을 나는 과세 제외를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는 그래, 연금 계좌를 많이 늘리기 위해서 내가 1,800도 입금하고 뭐 IS에도 입금하고 입금은 했어요. 근데 이제 입금하고 나서 우리가 불려야 되잖아요. 불리는 방법은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 같이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은 연금 부자들이 하는 방법을 조금 눈여겨 볼만 해요. 굉장히 기본적이지만 실천하지 않으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는 방법 3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적립식 투자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장기 투자예요. 장기 투자의 대표적인 법칙이 복리의 마법 72의 법칙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인출할 때 지켜야 할 안전 인출 전략 4% 룰입니다. 요거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투자를 해서 내가 수익을 많이 올리고 싶은데 시장의 변동성은 우리가 이기는 방법이 아주 어려워요. 근데 가장 쉬운 거는 분산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적립식 투자로 변동성을 이겨내야겠죠. 그래서 적립식 투자를 해야 하는 3가지 이유를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이 투자를 망치는 가장 큰 원인이 사실은 불안심리예요. 내가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내 투자 자산이 가격이 떨어져 있으면은 이 불안한 심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럴 때 한꺼번에 투자하기보다는 적립식으로 쭉 길게 투자를 할 경우에 이 불안한 심리를 좀 안정시킬 수 있다라는 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거치식 대비 적립식 투자가 수익이 발생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 물론 이제 상승장에서는 단기적으로 거치식이 훨씬 수익이 많이 날 확률이 좀 있어요. 그렇지만 시장은 우리 맘대로 움직여주지 않거든요. 투자 횟수가 거듭되고 횟수가 많아질수록 거치식 대비 적립식의 투자 방식이 수익이 발생이 된다는 게 검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적립식 투자를 하다 보면 좀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는데 장기 투자에 가장 유리한 거는 복리의 힘이 발휘가 된다는 거예요. 이 복리의 효과는 덤으로 가져가실 수가 있다라는 게 3번째 이유입니다. 요거는 간단하게 그 적립식 투자로 변동성을 이겨낼 수 있는지에 대한 사례를 지금 보여드리는 건데요. 내가 투자하는 자산의 가격이 1,000원에서 800원, 600원, 800원, 다시 1,000원 이렇게 한번 움직였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이 500만 원의 투자 금액을 100만 원씩 5번에 나누어 샀어요. 1,000원일 때, 800원일 때, 600원일 때 그렇게 이제 투자를 한다면 수익률은 37%의 수익률이 나오게 돼요. 만약에 이걸 거치식으로 한 번에 투자했다면 수익률이 제로이거나 마이너스가 나 있을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렇게 가격이 하락했을 때 투자를 절대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에요.
잘 알고 있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사실은 600원이나 800원에서 포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제 은행에서 PB 생활을 한 20년 동안 했는데 이 머리로는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내가 지금 더 사야 돼라고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인간의 본능은 원금을 좋아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본능이 이성을 마비시켜 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투자를 하는 습성을 기르고 경험을 하면서 이 이성을 찾아가는 그런 투자법으로 가야 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이제 장기 투자예요. 장기 투자의 대표적인 법칙이 72의 법칙이라고 그래서 72 법칙은 뭐냐면은 내 투자의 금액이 2배가 되는 시간을 이제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72를 6으로 나누면 12가 나오는데요.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돈을 6%를 운용한다 했을 때 12년 후에 내 돈이 2배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 밑에 보시면 이제 3으로 나누니까 24년이 걸리죠. 이렇게 장기 투자를 했을 때 수익률의 차이는 굉장히 큰 시간의 차이를 보여준다는 게 이 복리의 법칙이 알려주고자 하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말하기를 복리의 세계는 8대 불가사의라고 이제 말을 했고요. 이 복리를 이해해야 돈을 벌고 그렇지 못하면 돈을 지불해야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현존하는 세계적인 투자자 워렌 버핏도 이 복리의 힘을 통해서 실제 큰 부를 이룬 그 투자자거든요. 젊었을 때부터 투자를 했지만 실제적으로 큰 부자가 된 거는 거의 50대 중반 이후라고 해요. 그래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한테 장기 투자를 꼭 하라고 그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 그림은 실제로 이제 투자 금액이 2배가 되는 시간을 그래프상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만약에 8%로 투자했다면 9년이 걸리고 5%로 투자했다면 14년이 걸리고 1%로 투자를 한다면 72년이 걸려야 내 돈이 2배가 된다는 복리의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금을 시작하는 막 청년 세대라면은 주식 비중을 좀 높여서 좀 무리를 해서라도 주식 비중을 높여서 높은 수익이 발생될 수 있는 자산에 장기 투자를 해야 내 돈이 좀 빨리 늘어날 수가 있고요. 만약에 50세 정도로 은퇴가 얼마 남지 않은 경우라면은 무리를 하면 안 되겠죠. 예, 복리의 힘이 발휘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생각될 경우에는 4에서 5% 정도로 이제 전략을 세워서 하실 것을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전 이걸 보면서 제가 한 10년 전에 좀 알았으면 좋겠다. 네. 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복리의 법칙을 믿고 내가 장기 투자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투자 수익률이 늘 플러스인 거는 아니에요. 이 그래프는 투자 기간에 따른 수익률 범위를 보여주는 표인데요. 투자 대상은 미국의 대표 지수인 S&P 500 지수를 예시로 한 거예요. 투자 기간이 1년일 때는 최대로 올라갈 수 있는 수익률이 52.6%이지만 마이너스 37%까지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간이 짧으면 이렇게 변동성이 크다. 근데 우리가 쭉 지나서 한번 15년으로 가볼게요. 15년 장기 투자를 할 경우에는 최악의 경우에도 4.2%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고 물론 최고의 수익률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변동성을 관리를 잘 해야 우리는 장기 투자의 복리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규칙적인 주식시장의 변동성도 시간이 지나면 여기에서 보듯이 일정한 패턴을 보여주면서 안정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간의 힘을 믿고 장기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그림 속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계속 복리 이야기라서 이 이야기는 좀 뒤로 이제 가고요. 이제 인출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모은 돈을 은퇴 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인출법을 사실은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은퇴 이후에 우리는 몇 살까지 살 수 있을지 사실 아무도 알지를 못해요. 근데 준비한 노후 자금은 사실 제한이 되어 있거든요. 죽기 전에 모아놓은 내 돈이 떨어질까 걱정이 되죠. 은퇴 파산이라는 최악의 경우를 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출 방법들이 의논이 됐는데 미국의 재무설계 전문가 윌리엄 뱅겐이 연구한 이 4% 룰이 가장 대표적인 인출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 4% 룰의 핵심은 은퇴 첫 해에는 준비한 은퇴 자금의 4%만 인출을 하고요. 그 다음 해부터는 전년도 인출액에 물가상승률을 더해서 인출을 하는 방법이라고 해요. 만약에 이렇게 하면은 한 30년 동안은 돈이 마르지 않고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법칙이에요. 근데 이 4% 룰을 적용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는데 뭐냐면은 인출 단계에 일단 자금 운용을 미국의 주식과 채권의 반씩 나눠서 투자하고 인출은 매년 한 번 하는 걸 조건으로 했을 때 이 성공률이 98% 이상이라고 하니까 만약에 인출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이 4% 룰을 좀 모니터링해서 인출에 활용하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자, 투자는 급할수록 이제 우리가 손해 보기 십상이에요. 많은 투자 변수를 이겨내고 시간과 복리를 통해서 연금 자산을 우리 노후에 경제적 자유로 이렇게 활용하게 하려면은 이성적인 판단이 많이 흔들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성적 판단이 흔들릴 때마다 투자 리스크를 좀 강력하게 잡아줄 72 복리의 법칙을 생각하면서 장기 투자를 유지하시고 인출할 때는 이 4% 룰을 실천해 보실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연금 자산 운용할 때 상품이 너무 다양해서 고민이시죠? 그럴 때 사실 활용해 볼 수 있는 게 이 TDF예요. TDF는 가입 시점과 인출 시점을 고려해서 글로벌 자산에 분산 투자하고 포트폴리오를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젊은 직장인들이라든지 언제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이정표가 되어주고 있는 연금 전용 펀드이기 때문에 한번 활용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TDF 규모는요. 한 10조 정도에 지금 달하고 있고 지금 은퇴 세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TDF의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TDF를 발행하고 운영하는 자산운용사들도 굉장히 이 수익률을 높이는 데 노력하고 있고 또 시스템들을 편리하게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거를 좀 따라가는 그런 형태로 연금 자산을 운용하시는 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연금 인출할 때 인출 순서와 가세 방법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 상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요거 표로 한번 가지고 왔는데요. 내가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납입한 IRP 계좌에 퇴직금을 받아서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에 어떤 순서로 인출이 되고 어떤 세금이 나오는지 이 부분을 많이 헷갈려 하세요. 그래서 여기 표에 보이듯이 첫 번째 나오는 금액이 과세 제외 금액이라고 해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개인 부담금 원금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이 순서는 내가 바꿀 수 없어요. 자동으로 정해진 거거든요. 그래서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이 과세 제외로 제일 먼저 나오고요. 두 번째 퇴직금이 나오는데 퇴직금이 나올 때는 내 퇴직소득세를 30에서 40% 할인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여기서 그냥 분리과세로 종결이 되어버려요. 다른 세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뜻이죠. 마지막에 남은 세액공제 받은 개인 부담금과 운용수익에 대해서만 연금소득세 5.5에서 3.3이 적용이 되고 이 부분에서 1,500만 원이 인출이 될 때 종합과세를 낼 것이냐 분리과세를 낼 것이냐 선택할 수 있고요. 종합과세가 유리한지 분리과세가 유리한지는 각자의 사정에 맞게 계산해서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죠. 마지막으로 연금 자산을 관리하는 3단계 원칙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지금 현재 나의 재무 현황을 파악해 보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준비한 자산 중에 노후 자금으로 사용할 금액이 얼마고
계획한 노후자금 대비 얼마가 부족한지 남는지 확인해 보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연금자산 운용 원칙을 수립을 하시는 건데요. 적립 단계부터 인출 단계까지 시기에 맞는 계획을 세우시면 되는데 이 단계에서 1:1 맞춤 상담을 골든라이프와 상담하시게 되면은 조금 더 나은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세 번째 단계로는 은퇴 자산을 투자할 때는 절대 과거 수익률이 높은 자산을 쫓아다니시면 안 돼요. 그거는 투자를 안 한 것보다 못한 결과를 보는 걸 저는 너무나 많이 봐왔거든요. 그래서 은퇴 자산을 투자할 때는 항상 시간과 자산을 분산하셔야 한다. 요 세 가지 원칙을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이 연금 부자로 행복한 은퇴 생활 이어가시길 기원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영숙 센터장님 오늘 강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인상 깊었던 내용 중에 하나는요. 이제 부자 되는 연금 전략, 적립식 투자, 장기 투자하시고 복리밥업 72, 그리고 안전일출 4% 이 얘기 해주셨고요. 자산 운용하실 때 헷갈리시면 KB 골든라이프 센터 꼭 방문하셔도 좋다. 이런 얘기 같이 해주셨습니다. 네, 신영숙 센터장님 오늘 강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비록 오늘이 마지막 세미나 시간이긴 하지만요. 다음 시즌 저희 또 기대 많이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마지막 순서는요. 잠시 후에 또 KB 골든라이프 센터 전문가분들이 여러분들이 이 지금 노후준비 콘서트 시간 동안 댓글 달아주셨던 질문 달아주셨던 여러 가지 연금과 노후에 대한 것들 실시간으로 또 답해 주신다고 합니다. 나는 강연 듣느라 아직 질문을 못했는데 하시는 분들 계신다면 아직 조금 시간 있으니까요. 바로 댓글창에 질문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 3부 순서에 방금 강연 맡아주셨던 신영숙 센터장님 그리고 안지윤 센터장님께서 3부 순서 진행해 주실 예정이고요. 여러분들 끝까지 자리 지키고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